슬라mat datang.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가 1963년 오늘날 연방 말레이시아가 탄생되던 해에 다시 건축된 곳입니다. 박물관 바깥쪽 외벽에는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멋진 모자이크 벽화가 장식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각 시대별로 주제를 나눈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말레이시아의 선사시대와 원사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갤러리 A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고고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곳이 있는데요. 랭공 계곡이 바로 그곳입니다. 랭공 계곡은 말레이 반도, 빼락주, 빼락 강을 따라 형성된 3.99제곱킬로미터의 방대한 지역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역입니다. 이 랭공 계곡을 말레이시아 선사시대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곳에서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에 이르는 인류의 거주지 문화를 알 수 있는 많은 양의 이례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고 183만 년 전의 손도끼는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랭공 계곡의 유산 중 2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타 땀반입니다. 약 7만 4천 년 전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토바 화산이라는 슈퍼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이 토바 화산은 0에서 8단계로 나뉘는 화산 폭발 지수 중 가장 높은 8에 해당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슈퍼 화산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말레이 반도 랭공 계곡의 코타 땀반까지 바람을 타고 날라와 석기를 만들던 공방이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게 된 것인데요. 옆에 있는 이 하얀 가루가 코타 땀반을 묻어버린 바로 그 화산재로 약 9m가량 쌓였고 이 화산재로 인해 코타 땀반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이렇게 몸돌과 모릇돌, 격지와 그 조각들, 다시 말해 석기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와 도구, 심지어 그 파편까지도 그대로 남게 되어 오늘날 인류의 도구 발달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랭공 계곡의 유산은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인간 유골로서의 가치를 지닌 만 120년 전의 할아버지 빼락맨입니다. 랭공 계곡 룬투산의 동굴에서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과 같이 다리를 가슴 쪽으로 접은 채 발견된 이 빼락맨은 치아와 잇몸에 생긴 세균 감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나이는 45세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약 25세쯤이었던 이 빼락맨이 살았던 시대에서 그는 할아버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 154에서 160cm 사이의 키에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가 매우 짧은 기형이었지만 유골과 함께 석기들과 많은 양의 조개 껍질 그리고 동물들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양육강식 시대에 살았던 이 빼락맨이 심각한 기형이었지만 많은 매장품들과 같이 묻힌 걸 보면 그는 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품들의 의미는 동굴에 살았던 인류가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어 장례의식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인간 유골로서의 가치를 지닌 빼락맨은 이 외에도 말레이 반도의 원주민인 오랑아슬리의 기원과 더 나아가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호주에 다다르는 인류의 첫 여행길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랭공 계곡 유산들의 소개를 마치고 이제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거석들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1467년 사망한 물라카 술탄국의 첫 이슬람 성인이었던 아흐무드 마즈누의 무덤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석 중 2개가 이곳 갤러리 A의 복제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에반스에 의해
1919년 발견되었지만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원과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거석들이 있는 느그리 승빌란 푼깔란 끔바스의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거석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믿어 바투 히덕, 우리말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며 풍요와 안녕을 위한 의식을 치룬다고도 합니다. 또 이 거석들은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재미있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검과 배의 방향타입니다. 이 검과 배의 방향타를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양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검의 중간 부분을 전체로 보는 해석과 하나씩 나누어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전체로 보는 해석에는 뚝 튀어나온 눈과 혀에 무서운 얼굴로 나쁜 악기들을 내쫓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마을의 수호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장승이 있죠. 우리나라의 장승이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으로 나뉘듯이 이곳의 검 또한 남성을 상징하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힌두교의 악마의 신 칼라의 얼굴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누어 힌두교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나선형 소라고둥 눈 모양은 비슈누의 상징이고 그 아래에는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전설의 새 가루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가루다를 가루다로 보지 않고 밑에 있는 이 받침 모양과 함께 힌두교 시바신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링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막강한 힘을 가진 뱀이자 가루다의 적인 나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한 가지 문양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위를 보면 알파벳 W와 비슷한 문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랍어로 새겨진 이슬람의 알라를 뜻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거석에 민간신앙, 힌두교, 이슬람교의 다양한 특징이 담겨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 거석들과 주변의 비석들이 발견될 당시에는 물라카 술탄국의 첫 이슬람 성인이었던 아흐무드 마즈누를 기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일부 비문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들이 힌두교의 상징들과 일치하여 학자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거석들의 소개를 마치고 이제 말레이시아인들의 자부심 물라카 술탄국을 살펴보러 갤러리 B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 B 해설을 맡은 권은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 여행하시면서 한국의 경주와도 같은 말라카를 다녀오시는데요. 사실 현지 발음은 말라카보다는 물라카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합니다. 갤러리 B에서는 말레이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물라카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라카 왕국이 생겨나기 전 말레이 반도와 자바, 수마트라 섬 및 주변의 여러 지역들은 서로 인종,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한 지역의 세력이 커지면 그 왕국이 주변 왕국들을 지배하고 그러다가 쇠퇴하면 사라지고 하는 역사들이 반복되었는데요. 말레이 고대 역사상 마자파잇과 스리비자야가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스리비자야 왕국의 왕자가 후에 물라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갤러리 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물라카 왕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파라미사라 왕자는 앞서 말씀드린 수마트라에 있던 스리비자야라는 강력한 왕국의 왕자였는데 그는 내부 분쟁을 피해서 테마식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테마식은 현재 싱가포르이죠. 그는 한동안 테마식을 다스리게 되는데 당시 테마식은 샴조, 현재 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쫓기게 되어 서쪽 해안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려져 오는 이야기로는 어느 날 파라미수아라가 쉬고 있는데 자신이 키우던 개가 작은 동물인 쥐사슴을 쫓다가 오히려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쫓기는 쥐사슴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여겨지고 또 그 공격성에 놀라 이 땅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여기게 되어 그곳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마침 자신이 기대어 쉬고 있던 나무가 물라카여서 그곳 이름을 물라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로써 1400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물라카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물라카가 이제는 강력한 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물라카 항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물라카 항구는 깊고 커서 약 2,400배가 한꺼번에 정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항해에 훼손된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부두, 도난과 또 화재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창고 및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무역을 하기에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물라카는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물라카 해협은 예로부터 중국, 인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던 교역로였습니다. 물라카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상인들이 이 물라카를 무역의 거점지로 활용하게 되고 물라카에 정착하게 되죠. 물라카의 발전에는 계절풍이라고 불리는 몬순바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바람이 가장 좋은 항해 길잡이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물라카로 항해하는 배들은 11월 말에서 3월 초에 부는 북동바람을 타고 이 물라카에 도착하게 되고요. 7월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물라카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인도 대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물라카는 정기적인 입출항이 이루어졌던 항구이자 무역의 요충지가 되죠. 하지만 이런 환경적, 지리적 요건만으로 물라카가 발전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물라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행정 조직에서는 술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제상 분다하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중 툰퍼락이라는 분다하라는 약 4명의 술탄을 섬겼던 아주 뛰어난 제상이었죠. 그리고 법과 규율을 책임졌던 트멍공, 또 해군제독과도 같은 락사마나가 있습니다. 특히 항투아 락사마나는 말레이시아 역사, 드라마, 영화 등에 다양하게 소개되어지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샤반다르라고 불렸던 항만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 덕분에 물라카는 발전하게 되고요. 15세기 중반 1450년부터 1470년대까지 물라카의 제6대 술탄이었던 만수르 샤 시대가 물라카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럼 물라카에서 거래되었던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글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지금 이 쇼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 향료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향료들은 당시 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럽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당시 유럽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극심한 흑사병의 공포에 놓여 있었는데요. 유럽인들은 이 물라카에서 거래되던 육두구, 특히 넘맥을 이 손이나 목에 차고 있으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향료의 가치는 천정부시 솟았습니다. 다른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마트라 섬에서 들여온 쌀, 생강, 금, 또 인도에서 들여온 면직물, 중국에서 들여온 실크, 도자기, 장신구, 또 일본에서 들여온 종이, 은구류류 등 다양한 물품들이 이 물라카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물라카는 각 지역들 간의 경제 문화를 잇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죠. 물라카는 자유무역항이었습니다. 공정한 계량을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쓰였던 카티, 즉 근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계량컵과 저울 등을 이용해서 금과 은, 아로마틱 상품들 및 다른 상품들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때에도 상업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후에 물라카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슬람법과 또 현지 관습법인 아다트를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하게 되는데요. 행정 전반과 또 사회 규범뿐만 아니라 무역품의 거래나 매매까지 폭넓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물라카는 또한 훌륭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명나라 초기 아시아의 콜럼버스라고 불리는 정화 장군이 이 물라카 해상 안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말레이 해양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난파선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말레이 반도 연안 앞에 놓여진 남중국 해는 예로부터 중국과 동아시아, 인도를 잇는 교역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많은 난파선들은 특히 9세기부터 다양한 해상 교역이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런 난파선들은 폭풍, 해적, 암초나 화재 등의 악재를 피하지 못하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난파선 안에 감춰진 무역호의 가치를 간파한 고고학자나 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서 1990년대부터 말레이 연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도자기들 중에서 중국 도자기들은 명나라 시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도자기들이고요. 또한 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도자기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말레이 반도 남쪽 조호 연안에서 발견된 난파선 투리앙에 있는데요. 이 투리앙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큰 중국 청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국 청자는 중국의 저장성의 롱추안이라는 유명한 가마터에서 생산된 것으로 매혹적인 녹색빛을 띠는 유약 처리된 도자기입니다. 또한 명나라 선덕제의 이름을 빌려 슈엔더라고 불리는 난파선이 있는데요. 이 난파선은 특이하게도 그 난파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여린 선박으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난파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청과 백으로 수놓여진 많은 자기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물라카 왕국과 난파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라카 왕국은 단 1세기 동안 찬란하게 빛났다가 안타깝게도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갤러리 C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 C를 소개해드릴 제 이름은 장윤희입니다. 갤러리 C는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시대를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을 시작으로 1957년 독립할 때까지 약 450년 동안의 식민지 시대를 겪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500년이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음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포르투갈이 130년, 이어서 네덜란드가 180여 년, 그리고 영국이 130년, 또 3년 반 동안의 짧은 일본의 점령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초반에는 향신료 무역과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말라카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었고 이후에는 주석과 고무, 석유 등의 천연자원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향신료는 동양의 신비로운 지역에서 나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럽의 향신료 무역은 비잔틴 제국에 있는 무역로를 통해 아시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15세기에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무역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슬람 상인들에 의한 독점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한편 그 서유럽에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유럽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무역의 혜택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역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현재에도 그 해외에 있는 물건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하면 직구를 떠올리실 텐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이제 인도를 직접 찾아가서 향신료 거래를 하려고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1492 콜럼버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에 보시면은 당시 그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교황의 중재 아래 이렇게 스페인은 서쪽으로 항로를 개척하고 포르투갈은 이제 동쪽으로 항로를 개척합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을 했고 이어서 1509년에 포르투갈의 로페즈 장군이 말라카와 포르투갈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배 5척을 끌고 이제 말라카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 말라카의 술탄은 이미 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인도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절단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들을 옥에 가두고 또 가지고 오매를 불에 태웁니다. 약 2년 후에 가까스로 탈출한 몇몇 사절단들이 당시 그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여기 이제 보이시면 초상화가 있는데요. 알폰소 드 알부쿠크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 장군은 배 18척과 군사 1000여 명을 이끌고 말라카를 단숨에 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130년 동안의 포르투갈의 말라카 지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포르투갈의 그 식민 지배의 여러 목적들 중에 하나가 카톨릭 포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말라카에 여러 이슬람 상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은 이제 점점 말라카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바다의 꽃, 그 플로드 라마라고 불리는 포르투갈의 배인데요. 이 배가 그 알폰소 드 알부querque 장군이 말라카를 점령할 때 가지고 왔던 약 400톤가량의 포르투갈 함선입니다. 그 말라카를 점령하고 그 다음 해에 말라카에 있던 수많은 그 보물들을 싣고 포르투갈로 운반하려 합니다. 당시 이 배에는 약 60톤가량의 황금과 또 200상자의 보물들과 또 각종 동물들도 같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배는 오랜 항해와 그 지속적인 대포 발사로 인해서 굉장히 낡아 있었고, 그래서 출항한 지 약 엿새 만에 수마트라 인근 바다에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발견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배에는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약 3조 원가량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사실 이 배가 이제 발견이 돼도 문제인 것이 세 나라, 즉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이 세 나라의 소유권 다툼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말라카에 가시면 이 배 모형으로 만든 해양 박물관이 있어요. 여행하시면서 한번 들려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현정입니다.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요새 에이파모사를 세우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말라카를 놀고 있었을지 예상이 가시죠? 요새를 둘러싼 성벽은 인근 산에서 채취한 돌이나 오래된 비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두께가 무려 2.4m나 됐습니다. 튼튼한 성벽은 약 130년간 이 요새를 잘 지켜내지만 40년 가까이 지속된 싸움 끝에 1641년 결국 네덜란드 손에 넘어가죠. 이 네덜란드는요, 원래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그 향신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양의 무역품들을 구했었는데요. 이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합병되면서 당시 대표 천주교 국가였던 스페인이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에 리스본 항구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에 네덜란드는 할 수 없이 이 향신료를 직접 찾아 나서죠. 그리고 긴 싸움 끝에 결국 말라카를 차지합니다. 자, 스페인에게 서름당하던 시절도 이제 그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성을 재정비하고요. 또 우리 거라는 티를 좀 내야 되니까 저 위에 보시면 성직자와 또 네덜란드 군인을 부조로 조각해 넣습니다. 이 군인의 방패에는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약자인 VOC도 아주 깨알같이 적어놓고요. 또 마지막으로 완공해인 1670년도 함께 적어놓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동쪽 성문 하나만 딸랑 남아있는데요. 18세기 말 프랑스와의 전쟁에 투입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네덜란드군은 당시 페낭에 진출해 있던 영국에게 이 말라카를 잠시 맡깁니다. 이에 영국은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죠. 그러고는 이내 이 성을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너무너무 말라카를 갖고 싶었던 영국은 그 네덜란드군이 돌아오더라도 이 철옹성만 없으면 이 말라카를 좀 더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때 싱가포르에서 저 북쪽으로 여행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탠포드 래플스 경은 이 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본국에다 연락해서 파괴를 중단시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단 명령이 도착했을 때는 이 성문 하나 말고는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말라카를 차지한 건 네덜란드 정부가 아닌 일개 회사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주식 발행을 했다고 알려진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진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고요. 국가로부터 조약 체결 및 협상권, 또 전쟁 발동권 등을 부여받아서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며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포르투갈과는 달리 오로지 돈에 있었는데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향신료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향신료 나무를 불태워 수확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섬의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그들은 당시 본국에 있던 귀족들보다도 훨씬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는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 직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접시를 보시면 이 가운데 VOC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오로지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특별 주문 제작된 아주 값비싼 도자기라고 해요. 접시에까지 이렇게 로고를 넣을 만큼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국적불명의 의자들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어떻게 보면 유럽의 느낌도 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동남아시아의 느낌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이 알쏭달쏭한 이 의자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거고요. 처음 들여왔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등과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아주 푹신한 쿠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그 고온다습한 이곳의 환경 때문에 곰팡이의 모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쿠션을 떼어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라탄을 엮어서 대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네덜란드가 물러가고 또 영국이 들어오죠. 영국은 이 말레이 반도 전체를 조금씩 장악해 나가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의 점령기도 거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시간 관계상 시간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D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갤러리 D를 소개해드릴 윤정서입니다. 갤러리 D에서는 말레이시아가 450여 년에 걸친 식민 지배로부터 어떻게 독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 이 말레이시아가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갤러리 D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곳 갤러리 D에서 처음으로 살펴보실 것은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이 비상사태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일어난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게릴라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작은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이 말레이 반도를 침략해 식민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과 함께 이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던 중국계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공산당을 설립하고 일본과 조직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후 말레이 반도를 떠나게 되자 이곳을 공산화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영국은 이를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겠죠. 영국의 탄압에 이들은 말레이 반도의 울창한 산이나 열대우림과 같은 곳에 숨어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말레이 반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 바로 주석과 고무인데요. 이들은 주석 광산이나 고무 농장과 같은 곳들을 습격을 하고 또 이 자원들을 옮기기 위해서 설치됐던 교통시설, 또 공공시설과 같은 곳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습격들에 의해서 이 영국인 농장 매니저들 3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죽었으니 더욱더 이 공산당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영국 사람이었던 브릭스가 고안한 브릭스 플랜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브릭스 플랜 중 뉴 빌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 빌리지, 바로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국 식민정부에서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이 공산당들이 산이나 열대우림에 숨어 살았다고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왜 강제 이주를 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공산당들과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공산당들의 공격에 못 이겨서 이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약품과 같은 자원들을 조달을 해줬는데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 자원의 공급을 끊어야겠죠. 이 뉴빌리지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빌리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요. 또 입구에서는 홈가드가 지키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감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나가서 식품이나 약품과 같은 것들을 조달하지 않는지 감시를 했던 거죠. 자원의 공급이 끊긴 공산당들의 사기는 굉장히 이제 꺾이게 되었고, 또 이들의 사기를 꺾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바로 말레이 반도의 독립입니다. 이 공산당들이 게릴라전을 벌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레이 반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는데요. 1957년 말레이 반도가 독립을 한 후에 이들은 목적 의식을 잃게 되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1960년 이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비상사태는 12년 동안이나 걸쳐서 일어났고요. 사상자도 많았고 한나라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쟁이라고 칭하지 않고 비상사태라고 칭하는 이유, 짐작이 가실까요? 네, 바로 이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주석광산이나 고무농장이 습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의 농장주들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김에 의해서 전쟁이 아닌 비상사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레이 반도의 독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이곳은 450여 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어떻게 끝내고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작은 다시 또 세계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이곳을 짧게 식민 지배를 했는데요. 이들의 지배는 그 전에 영국의 지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악랄한 식민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싹트게 됩니다. 일본이 돌아간 후에 영국이 다시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영국은 이곳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풍부한 자원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말레이 반도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싹텄고, 또 당시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의 흐름이 불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식민지들을 그 민족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이 말레이 반도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거를 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말레이 반도에는 말레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석광산과 고무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많은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또 인도인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당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연합 정당을 꾸리게 되고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말레이 반도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이 선거에서 이 연합 정당은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당시 52개의 의석 중에서 51개의 의석을 이 연합 정당에서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연합 정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은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이 연합 정당의 수장이었던 툰쿠 압둘라만은 런던으로 가서 이 독립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독립을 약속받은 툰쿠 압둘라만은 말레이 반도로 다시 돌아오고 물라카에서 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왜 꼭 물라카였을까요? 갤러리 C의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물라카가 포르투갈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지배의 시작이 된 곳이죠. 이 시작한 곳에서 끝을 내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발표 후 1년 뒤 1957년 8월 31일 이곳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스테디움에서 이 툰쿠 압둘라만께서 메르데카를 7번 외치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메르데카는 말레이어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국 국기가 걸려있던 게 내려가고 이곳 이제 말라얀 연방,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던 말레이시아는 아니었어요. 말라야 연방의 국기가 올라가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말레이시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독립을 쟁취해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유리장 안에 있는 모자들입니다. 이 모자들의 이름은 땜꼴록인데요. 이 땜꼴록은 15세기 말라카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모자를 썼던 목적은 바로 이곳의 강렬한 태양과 또 그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막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모두가 이 모자를 썼던 건 아니었고요. 그 중에서도 귀족이나 부자들이 이 땜꼴록을 썼다고 합니다. 이 모자는 긴 직사각형의 천으로 만드는데요. 이 천을 이렇게 접고 또 묶고 해서
나올 수 있겠죠. 또 이 천의 재질이나 색에 따라서도 또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댐골록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댐골록은 말레이시아 남자들의 전통 의상을 이제 구성하는 모자예요. 주로 이제 결혼식에서 말레이시아 신랑들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왕족들, 술탄들이 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왕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왕족이 존재하는 이펀 군주국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계신데요. 이 나라 말로 하면 양디 페르투안 아공, 줄여서 아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9분의 술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술탄들 중 선출을 통해서 국왕을 뽑게 되고요. 뽑히게 되면 5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술탄들이 쓰시는 모자의 모양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말레이시아에 오시게 되면 지폐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지폐 안에는 말레이시아 최초 이제 국왕이셨던 아공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우아한 댐골록을 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저희 이 박물관 설명 들으셨던 거 떠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에 한 발짝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에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이곳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줌빨라기!